봐봐. 자, 오늘 배우는 거 122쪽인데, 자, 관성은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관성. 자, 이리 좀 와봐라. 관성은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말이 관성인데, 관성은 오늘 배우는 거랑 막 엄청 크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관성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성의 정의는요. 자, 이거야.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관자가 그럴 관자야, 한자어로. 성은 성질 성자. 교재가 없나? 아, 없구나. 잠깐만. 교재가 없구나. 잠깐만 보고 있을래요? 내가 뽑아줄게. 그리고 교재를 사와야 돼. 알겠죠? 오늘 이거 찢었구나. 괜찮아. 다음 시간에 사갖고 오면 됩니다. 자, 122쪽이고 관성은 이제 운동 상태 유지하는 성질이고 그럴 관자의 성질 성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런 성질이야. 그냥 직역하면 관성은 그런 성질이야. 뭔 소리야? 과학자들도 정확히 이게 왜 그런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한다는 성질,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정지한 물체도 봐봐, 이 운동 상태라고 써있잖아.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당연히 움직이는 물체는 당연히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정지한 물체도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정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정지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정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관성은 당연히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고 운동관성은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성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의 예들을 통해서 관성의 특징, 관성의 두 가지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바로 정지관성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정지관성은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인데 봐봐, 쌤을 예를 들게요. 쌤은 키가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버스에 딱 타면은 왜 웃어요? 여러분 다 2m 내가 제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반칙이야. 아무튼 그래서 딱 버스에 딱 타면은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다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잡잖아요. 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요. 딱 탔어. 근데 버스가 붕 출발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 버스가 붕 출발한 거야? 난 어떻게 해요? 난 출발했어, 안 했어? 나는 출발 안 한 거다? 버스만 간 거다? 뭔 소리냐면 버스하고 나를 나누어 생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버스가 붕 출발한다는 건 누가 힘받은 거냐면 버스가 힘받은 거야. 나는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거야. 봐봐. 이 힘이란 버스를 출발시키는 힘을 말하는 거야. 그럼 버스만 붕 가고 나는 아무도 나한테 힘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버스만 붕 가버리니까 나는 뒤로 아까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하는 성질입니다. 그게 바로 정지관성이야.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내 뒤에 꼬마애가 서서 아저씨 나 아저씨 아닌데 형인데 뻥치지 마요.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아저씨 그래 말해. 버스가 이제 곧 출발할 거거든요. 붕. 근데 제가 아저씨를 뒤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드릴게요. 빠. 해봐. 붕. 오케이. 나 뒤로 넘어지니 안 넘어지니? 안 넘어져. 즉 뒤로 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나도 힘 받으면 나한텐 관성 따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관성이 일어나는 물체는 여기 동그라미 써져 있죠. 승객. 관성이 일어나는 물체에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야. 책에.
관성이 일어나는 모든 물체의 특징은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힘을 받지 않고 있어.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하고 올게요. 관성의 특징은요,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체크. 관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관성이 일어나는 모든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야 돼요. 어떤 힘을 받지 않아야지만 관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하, 그렇구나. 체크했죠? 다시 그 예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버스가 붕 출발할 때 나는 힘을 안 받았지. 나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아까 그 자리 관성! 이렇게 하면서 정지관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성은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얘도 정지관성인데 봐봐. 이건 어떻게 하는 실험이냐면 컵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 올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종이를 얘가 땅 때립니다. 종이하고 동전을 나누어 생각할 때 내가 힘을 준 건 종이야 동전이야? 종이죠. 종이만 팅 날아갑니다. 동전은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 아주 약간의 마찰력에는 힘을 내가 탁 때리는 힘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으니까 종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둥 떨어지겠죠. 바로 동전의 정지관성이에요. 그 동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겁니다. 동전이 관성을 일으키는 물체야. 공통점은 뭐야? 힘을 안 받았죠. 그래서 관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아, 그렇구나. 관성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 관성의 특징은 정지, 운동관성에도 나타납니다. 운동관성. 자, 또 선생님이 탔어. 손잡이는 어디 있다? 눈 밑에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자, 됐어. 자, 붕 출발했어. 이기고 붕 갑니다. 버스가 붕 가는 중이야. 운동하는 중이야. 그럼 나도 역시 운동을 같이 하고 있죠. 운동을 쭉 하는 중에 버스가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버스가 끽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버스가 멈추는 힘을 받은 거죠. 이때 나와 버스를 또 나누어 생각할 때 힘을 받은 건 누구야?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니까 버스가 힘을 받은 거고 나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계속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쏠리는 거지. 이렇게 쏠리는 거야. 앞으로 넘어지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힘을 받지 않은 물체에게 관성이 작용한다는 게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죠. 자, 이때 한 아줌마를 등장을 시킬게요. 아줌마. 어휴, 이 버스는 되게 좁아. 이렇게 아줌마가 등장했어요. 아줌마야. 아줌마도 버스 손잡이 잡고 있습니다. 자, 버스가 끽 섰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급정거라고 그래.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우글우글 굴러가지고 아저씨랑 만나고 있어요. 기사 아저씨 양반 나 불렀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상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아줌마가 힘이 약해서? 아니야. 나의 질량이 M이라면 이 아줌마는 누군가의 M이기 때문에 M이라고 씁니다. 이해를 한 사람이 3명 정도 되네요. 아무튼 M이야. M. 엄청 큰 M입니다. 즉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관성도 엄청 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관성을 받아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하는 거야.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큽니다. 체크할게요.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관성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힘을 안 받은 물체에게 관성이 일어난다. 두 번째, 질량이 더 많이 나가는 녀석에게 관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 두 가지가 관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자동차가 같은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 내가 딱 등장했어. 끼익! 둘 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전거는 끼익 멈췄어. 자동차는 끼익! 오랫동안 제동거리가 있는 이유가 질량이 더 크니까 제동거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관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걸 반증하는 예가 되겠죠. 됐죠? 자, 이 정도가 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요 예는 좀 특이한 예인데 한 사람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분석할 때는 상체, 하체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체와 상체를 분리해서 힘을 받은 건 누구야? 돌부리에 걸린 건 하체죠. 하체는 힘을 딱 받았지만 상체는 힘을 못 받아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무슨 관성에 의해 속한다? 운동 관성에 의해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건 힘 안 받은 물체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상하체를 좀 분리해서 합니다. 쌤 같은 경우가 상하체가 되게 길기 때문에 더 관성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되게
특히 조그만 사람들 있죠. 조그만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좀 아래에 있어서 잘 안 넘어져. 그죠? 쌤은 툭만 걸어도 그냥 막 넘어져. 왜? 키가 클수록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넘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난 잘 이해가 돼요. 일어선 반칙이랬어. 아무튼 이렇게 상하체를 분리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성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만 체크할게요.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관성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야기한 사람. 이 갈릴레이가 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마찰이 전혀 없는 면에서 어떤 물체를 놓는다면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있는 채로 갈 텐데 마찰이 전혀 없다면 얘는 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네. 이제 이거를 관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요? 그래서 얘는 사고 실험, 사고라는 게 accident가 아니라 뭐다? thinking, 그죠? 생각으로 한 실험이란 뜻입니다. 뉴턴도 사고 실험을 하고 갈릴리 사고 실험, 이런 생각으로 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용어는 처음 갈릴레이가 사용했다라는 정도까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1번 끝. 관성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지금 설명 방식이 1번, 2번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는데 혹시라도 뭐 몇 번을 잘 못 들었다, 몇 번에 대한 내용이 좀 그때 잠깐 졸았다 이럴 경우에는 쌤이 영상을 제공하면 다시 보거나 또는 끝나자마자 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쌤이 10분간 설명했던 것도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몇 초 만에 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한 10초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지금 못 들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잘 알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 질문을 잘 해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운동량, 충격량. 자, 운동량, 충격량부터는 쌤이 칠판 강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특강 듣는 친구들은 한번 들었어요. 그죠? 운동량, 충격량. 자, 운동량, 충격량이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쫙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 배우는 운동량, 충격량은 좀 천천히 이제 달락달락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쫙 연결돼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조금 물리 1에 비해서는 조금 얕은데 길어. 그러니까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쭉 있어요. 봐봐. 자, 먼저 운동량. 운동량이 왜 생긴 건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운동량이라는 이런 물리량, 물리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어떤 물리량인데, 봐봐. 움직이고 있는 물체, 예를 들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 자, 2kg은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m/s는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 녀석이 저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이 녀석 할 때 어떤 물리량을, 쟤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운동 에너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저 녀석은 운동 에너지 EK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옛날에 외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질량 나와 있고 속도 나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겠네. 에너지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자, 에너지는 방향성이 따로 없잖아. 네, 방향성,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또는 왜 이렇게 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부여했다. 또 하나를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약간 좀 속어인데 피봤다. 그래서 운동량은 피봤어. 피라고 씁니다. 운동량 피. 뭐 운동하다의 약자긴 한데 운동량을 기호로 피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운동량. 자, 뭐에 비례하냐? 운동량은 만약에 질량이 2kg이 아니라 4kg짜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느껴지죠. 4kg짜리 물체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겠다. 그러므로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두 번째, 똑같은 2kg짜리 물체인데 4m/s로 운동하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러므로 뭐에도 비례한다? 속도에도 비례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운동량 공식을 만들어낸 게 이거죠. 운동량 공식을 해서 운동량 P는
m 곱하기 v로 구합니다. 암기법은 MV는 P, MVP로 암기를 해요. MVP로 암기를 합니다.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고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운동량을 정의하게 됩니다. 운동량. 자, 이 운동량이야. 운동량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앞서서 운동량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할 건데, 운동량 공식이 질량이라는 개념과 속도라는 개념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건데, 이 속도란 녀석은 뭘 가진 물리량이냐면 방향성이라는 걸 가진 물리량이거든. 그러므로 얘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량도 역시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는 것도 하나 추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한 개념은 쌤이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 알고 시작합시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라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마이너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물리량이다 생각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몇 줄, 왼쪽으로 가더라도 몇 줄, 방향성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 녀석은 방향성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하면 되겠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뒤에서 2kg짜리 물체가 이번엔 4m/s로 운동하고 있고요. A라는 물체. 앞에서 엄청 커다란 물체가 4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게 더 빠르니까 꽝! 충돌하겠죠? 충돌합니다. 꽝! 충돌해요. 충돌. 자, 충돌이라는 사건. 이 충돌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 이거 충돌 전이라고 표현해. 충돌 후.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다? 충돌 전과 후에, 뭐가 보존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정확하게는 운동량의 합이에요.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해볼게. 이때 A라는 녀석의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MV니까 8입니다. 그죠? 방금 배웠던 거야.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8이 되는 거야. 단위는 생략할게요. B란 녀석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얘도 8이죠. 그죠? 8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얼마냐? 운동량의 합. 이거 쓰면 할까? 운동량의 합이 얼마다? 16이 되겠죠. 합이 16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 후에도 이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법칙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법칙. 법칙은 우리 과학에서 모든 법칙은 예외가 하나도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한 어떤 이론을 발견했을 때 법칙이라는 칭호를 써주는 거야. 예외가 전혀 없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기체 반응의 법칙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 후에도 이 합이 보존된다라는 건데, 충돌이 일어난 후에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자, 그럼 B의 입장에선 뒤에서 꽝 때렸으니까 어떨까요? 조금 더 빨라졌겠죠? 자,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m/s로 얘가 속도가 빨라졌다 칩시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었을까? A는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속도가 얼마가 되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속도가 얼마가 되었을까? 이걸 알아맞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의 운동량은 아직 몰라. 속도를 모르니까. 하지만 B라는 녀석의 운동량은 알아. 4, 3, 12죠. 근데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한다? 16이 나와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어야만 해? 무조건 4가 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므로 2kg짜리 물체가 몇 m/s여야 해? 2m/s가 되어야지만 운동량 4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속도가 2m/s입니다를 찾아낼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법칙,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예는 굉장히 흔한 예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빙판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서로 밀 거예요. 서로 밀어. 으이샤! 서로 밀 거예요. 서로 밀면 이 녀석은 60kg의 어른이고요. 얘는 30kg의 아이라고 쳐봅시다. A하고 B예요. 둘이 이렇게 빵 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뒤로 밀리겠죠? 이게 빙판길이라고 설정한 이유는 마찰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든 거야. 빵 밀면은, 잘 들어. 빵 밀면은 둘이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쌤이 칠판을 지금 꽝 밀면은 칠판이 뚫리고 옆에 복도가 나오겠죠? 보여줄게요. 잘 봐. 불렀어? 안 불렀죠? 근데 나 여기 왜 와있지? 내가 칠판을 밀었는데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내가 밀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도 나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게 됩니다. 예, 잘 들어. 모든 힘은 발생될 때, 생겨날 때 양방향으로 동시에 생겨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작용이라고 하는 힘을 가하면 얘는 나한테 반작용이라는 힘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배우는데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이것도 법칙이야.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 선생님이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선생님은 학원 폭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먹으로 친구가 내 얼굴을 빵 때렸어. 얘가 나 때렸어야 가면 선생님이 뭐라 할까? 니도 얼굴로 제 주먹을 때렸겠네. 그래가지고 서로 때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화해해라. 둘이 같이 때린 거다. 이렇게 한다고. 약간 말도 안 되지만 힘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서로 쌍방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약간 좀 과장된 얘기긴 한데 이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얘가 더 힘이 셀 수 있겠죠. 하지만 둘이 서로 꽉 밀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B가 가만히 서 있다 하더라도 A가 어이씨 밀어도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A와 B가 모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그때 B라는 녀석이 일로 밀려나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3m/s로 3,3은 9, 3,3은 안 되겠다. 4m/s로 밀렸다고 칩시다. 쾅 밀렸어. 자, 문제입니다. 그럼 A가 일로 밀려난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걸 풀어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풀어내는 솔루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방금 배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소개할게요. 우리 F는 MA 있죠? F는 MA. F는 요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봐봐. 자, 그러면 충돌. 이게 서로 미는 거를 충돌로 보는 거야. 충돌로 보는 거야. 그럼 충돌 전 A, B 둘 다 멈춰 있죠. 그러므로 A의 운동량도 0이고요. B의 운동량도 0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얼마다? 합이 0인 거야. 0. 합이 0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도 어때야 돼요?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예라서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낸다는 거야. 자, 그럼 충돌이 일어난 후를 봅시다. 충돌이 일어난 후에 꽉 밀렸을 때 A의 운동량을 아직 몰라. 왜? 속도를 모르니까. 하지만 B의 운동량이 얼마인지는 알아. 얼마죠? 4, 3, 12. 120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를 부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합쳐서 0이 나와야 하니까 이 녀석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어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12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니까 얘가 120이 나오려면 6, 22, 오케이. 2m/s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120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걸 또 합쳐서 합이 또 0이 나오죠. 그래서 A의 속도는 2m/s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2m/s를 가지게 된다라고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F는 MA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나오죠. 가속도가 뭐죠? 속도의 증가량, 속도의 변화량이야. 현재 속도가 둘 다 0이잖아. 속도가 얼마나 변하니? 라고 했을 때, 자, 봐. A와 B가 같은 힘으로 미니까 둘의 힘은 똑같아. 근데 질량이 2배 차이 나죠. 질량이 큰 놈은 속도가 작겠죠.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다시 말해서 질량이 내가 2배야! 그럼 가속도는 2분의 1 배겠네. 그래서 얘가 속도가 4라면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솔루션 2를 식으로 쓴다면은 야 A의 가속도는 얼마야? 나 60분의 F. B의 가속도는 얼마야? 나 30분의 F. 내가 4m/s다? 이렇게 되는 거지. F는 같으니까 자 30, 분모가 30일 때 4가 나온다면 분모가 60이면 뭐가 나와야 돼? 이 녀석은 2m/s가 나와야 하는 거죠. 비례식적으로. 그래서 답이 나오고 2m/s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질량과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얘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어. 우리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책에는 첫 번째, 쌤이 이제 요 첫 번째 얘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시험 문제는 요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미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쌤이 지금 다 숫자들로 하니까 되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네,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부 다 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A의 운동량이 얼마야? 이거 A의 질량하고 A의 속도를 곱하면 나오잖아. MA 곱하기 MV. B의 운동량 얼마야? MB 곱하기 VB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운동량 합니다. 둘을 합치면 돼. 그럼 운동량이 합쳐진 값은 충돌 후에도 똑같아야 돼. 충돌 후에 속도가 달라지겠죠? MA 곱하기 VA 다시 속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 다시 둘 합친 값과 같아야 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냐. 운동량 공식이 MV니까 MV라는 공식을 집어넣어서 이런 공식을 이용하면 이걸 구할 수 있어 라고 쓴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괜히 문자로 써갖고 좀 어렵게 보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고요. 문을 풀고 네, 충격량으로 넘어갈 겁니다. 충격량.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 설정. 시간 2분. 2분이면 되겠어? 네.
자, 충격량 바로 갈게요. 충격량.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 거라서 아마 되게 낯설지도 모릅니다. 쌤이 최대한 낯설지 않게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충격량. 조금 오버해 볼게요. 10kg짜리 물체가 10m/s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A라는 물체야. A라는 물체의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죠. 운동량 얼마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겠죠. 100입니다. 붕 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커다란 나무하고 충돌합니다. 꽝 충돌을 해요. 꽝 충돌을 해서 멈췄어. A 다시 상태가 됐습니다. 멈췄다는 건 0m/s로 멈춰버렸으니까 이 녀석은 운동량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운동량이 100이 있었는데 운동량이 있다가 없죠. 있었는데 없죠. 그죠? 이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운동량이 얼마가 변했다? 100이 사라졌어요. 그죠? 어디 갔지? 나무한테 전달됐죠. 나무한테 꽝 준 거잖아. 자, 나무한테 이렇게 꽝 충돌하면서 나무에게 이 양을 전달한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 나무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 아파. 그죠? 아이 아파.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는 창피해요. 나무는 아이 아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충격량이라고 해요. 자, 충격량 기호가 뭐다? I다. 아까 운동량의 기호는 P였죠? P였는데 이 충격량의 기호는 I를 사용합니다. 꽝 때리니까 나무를 때리죠. 나무를 가격하는 힘 F 곱하기 나무를 가격하는 시간 델타 T 시간입니다. 타임.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은 F라는 꽝 힘으로 얼마만큼 힘을 가했냐 델타 T라는 이런 공식으로 충격량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기법은요. FT는 아일랜드예요. 홍기 알아요? 홍기 알아요? 홍기 알죠? FT 아일랜드. 걔네들은 어딜 가나 MVP 대접을 받습니다. 맞죠? 자, FT 아일랜드와 MVP라는 운동량 공식을 함께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홍기 노래 나 너무 좋아해. 그 사랑했었다. 5단고 회승이와 함께 부르는 요즘 연습 중이야. 기대해. 수업 시간에 불러줄 거야. 이렇게 5단고 충격량 공식과 운동량 공식을 FT 아일랜드는 어딜 가나 MVP다.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충격량의 단위를 소개할 건데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입니다. 뉴턴 세크고요. 그다음 운동량의 단위는 아까 했었죠?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둘의 단위가 어때요? 달라 보이죠? 다르죠? 달라 보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요. 둘의 단위는 같습니다. 왜 같은지 좀 이따 증명해 줄 건데 자, 먼저 얘기부터 할게요. 운동량이 100이 사라졌죠? 그럼 충격량이 얼마 생겼을까? 100이 생겨납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되게 놀라워야 돼. 왜냐면은 쌤이 외국에 나가서 $100를 벌어왔어. 엄청 맨날 $100 벌어왔어. $100를 벌어와갖고 이거를 환전을 했어. 환전을. 100원을 주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100라서 100원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환율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0이 사라졌다고 100이 생겼다 하지 이상해야 돼. 근데 이게 100이 사라진 만큼 100이 생겼다고 말하니까 되게 신기해야 된다, 원래는. 그죠? 100이 사라져서 100이 생겼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단위도 다르고요. 완전 다른 물리량처럼 보이잖아. 근데 100이 사라졌다고 100이 생겼다? 되게 신기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 둘의 단위가 똑같다면은 둘은 같은 물리량이라서 이게 성립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둘의 단위가 만약에 같은 거라면 둘은 같은 물리량이거든? 같은 물리량이라면 이것이 일로 그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증명하면 돼? 둘이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그죠?
둘이 같다는 걸 증명할게요. 두 단위가 똑같습니다. 두 단위가 똑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의 몸무게가 필요해요.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죠?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588N입니다. 지금 뭐라고 물어봤죠? 몸 무게. 무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뭐야? 선생님의 질량인 것 같아요. 그죠? 쌤의 질량은 60kg 정도 됩니다. 훨씬 더 많겠지만 많이 줄였어요. 60kg 정도 돼요. 그럼 질량을 무게로 환산할 때 지구에서는 뭘 곱해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는 9.8을 곱해요. 기억납니까? 9.8만 기억나죠? 근데 가속도기 때문에 이 9.8이라는 거 뒤에 뭐가 붙어있냐?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붙어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뉴턴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킬로그램에다 뭘 곱해라?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게 뉴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세크는 뭐야 그러면? 뉴턴 세크는 얘에다 뭘 곱해? 세크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진짜네. 뉴턴 세크는 운동량 단위와 같네. 그죠? 확인한 겁니다. 우리 똑같은 게 또 뭐 있냐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거든요. 일의 단위도 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겨요. 이때 단위가 똑같으면 마구마구 호환이 가능해 라고 했던 거 똑같은 말입니다. 둘이 단위가 같으니까 마구마구 호환해도 괜찮아 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100이 사라지면 얼마가 생긴다? 충격량 그대로 100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 처음에 이 녀석의 운동량이 100이었어. 근데 중간에 얘한테 꽝 밀어서 힘을 줬어. 움직이는 물체한테 뒤에서 꽝 힘을 줘서 몇 초 동안 밀었다? 내가 충격량을 그래서 얘한테 충격량을 50이나 가했어. 그럼 그 녀석은 어떻게 될까? 나중 운동량은 150이 됩니다. 100으로 운동하는 물체한테 뒤에서 50의 충격량을 꽝 가하면 힘을 줘서 시간 동안 가하면 FT만큼의 충격량을 가하면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충격량을 가했더니 운동량이 증가했다. 왜? 운동량, 충격량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15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되게 쉬워지는 게 뭐냐면 둘의 운동량, 충격량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호환시켜서 쓰면 된다는 얘기.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예요. 자, 충격량 공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운동량, 충격량은 어떤 관계다? 같은 관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지. 운동량이 이만큼 변하면 그게 충격량으로 변화되지.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F 곱하기 델타 T지.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은 운동량이 MV니까 델타 MV라고 쓸 수 있겠죠. 혹시 델타라는 용어가 낯선 사람은 잠깐 써줄게요. 이 델타라는 말은 변화량이라는 거, 변화량을 뜻하는 대문자가 삼각형으로 쓰는 거고요. 소문자로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이야. 대소문자입니다. 둘 다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요 기호는 화학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변화량. 그런 정도. 자, 변화량이란 용어. 이만큼 변했다는 뜻입니다. 변했다는 뜻이야. 변화량을 구할 때는 사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변화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식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잘 봐. 쌤이 힘이 세 보여요? 힘이 약해 보여요? 세 보여요. 고마워요. 굉장히 세 보이죠? 힘 다 썼어. 이러고 있다가. 자, 쌤이 인생 전체를 살면서 한 30년 살았는데 인생 전체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냥 한 30년 좀 안 살았나? 그런데 아무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야구라는 걸 해봤는데 홈런을 쳐봤어요. 딱 한 번. 쌤이 야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한 40년 했나?
좀 이상하죠? 농담이요. 야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모든 야구 인생 중에서 홈런을 딱 한 번 쳐봤어. 쌤의 원래 기본 자세. 뒷다 못해 야구를 뒷다 못해 막 이러죠. 제대로 야구를 잘 못하겠죠. 홈런도 못 치겠죠. 이런 자세라면은 그지? 맨날 빗 맞고 맨날 땅볼로 아웃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던져. 에이 눈도 감았다가 눈 감고 에이 모르겠다. 빵 에이 밀어. 자 밀었었어요. 근데 우연히 공이 배트에 정확하게 맞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쭉 밀었던 게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쫙 가하게 되어서 날아간 거야. 멀리까지. 홈런을 쳤습니다. 눈 감고 휘둘렀는데 뭐야? 왜?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런가 그때는 몰랐어요. 와, 눈 감고 앞으로 눈 감고 쳐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망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리가 있었던 거야. 봐봐. 쌤이 힘이 좀 약해. 힘은 제한돼 있거든요. 힘은 제한되는데 공을 맞은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쭉 밀어쳤죠. 무슨 소리냐면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간 거야.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뭐가 늘어나? 충격량이 엄청 커져요. 맞죠? 충격량이 크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고 MV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그 공의 질량이 커진 걸까? MV가 크다는 건? 아니야. 공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할게. 내가 공을 땅 때리고 쭉 밀어치는 어떤 일이 벌어져? 힘을 오랫동안 가해서 충격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그 공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훌쩍 넘겨서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힘을 세게 주거나 또는 델타 T, 시간을 길게 가져가거나. 지금 쌤이 쓴 방법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만든 겁니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근데 이제 근육을 막 단련시켜가지고 힘을 엄청 키워가지고 상상이 돼요? 빵 치면 힘도 엄청 세. 힘까지 세면 어때요? 더 충격량이 커지겠죠? 더 속도가 빨라지겠네. 그죠? 그래서 더 멀리까지 홈런을 칠 수도 있겠죠. 벌크업을 하면, 그죠? 하면, 그죠? 해봐야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 즉, 충격량을 크게 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건 남자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권총하고 장총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 같은 거 해봤나요? 스나이퍼 총은 권총을 쓰나요? 긴 장총을 써요. 자, 멀리 100m 멀리 있는 적한테 권총으로 이렇게 쏘는 사람 봤어요? 빵! 안 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장총을 쏘면은 팡! 헤드샷 팡!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총을 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둘이 쓰는 권총과 장총에서 쓰는 총알의 종류는 똑같다고 봤을 때 뒤에서 화약이 빵 터지면 화약이 일으키는 힘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권총은 되게 짧아. 그걸 총신이라는 총신, 총의 몸체, 총신이 짧아가지고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짧은 거야. 근데 장총은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를 총구를 빠져나갈 때 속도가 얘는 엄청 빠르고 얘는 팅! 속도가 안 빠르니까 멀리 못 가는 거야. 이해되죠? 속도 차이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얘는 멀리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길게, 힘을 길게 작용하면 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냐면 다 무기 종류라서 미안한데 대포도 엄청 길게 만들잖아. 같은 원리야. 대포가 엄청 길어. 탱크가 막 있는데 탱크 앞에 대포가 엄청 긴 대포를 돌려서 쏘잖아. 짧으면 휙 돌아가요. 근데 엄청 기니까 한참 걸려. 근데 대포를 길게 만드는 이유도 보다 멀리까지 쏘려고 대포의 포신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타자들이 스윙을 엄청 크게 하는 이유도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함이고요. 볼링 잘 치는 사람들도 쌤 어떻게 쳐요?
치지 않죠? 나만 그래? 솔직히 말해. 다 그렇게 치잖아?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던지고 두 손으로 던지고 나만 그래? 아무튼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은 뒤로 엄청 빼가지고 막 스윙이 엄청 크죠. 근데 힘을 주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볼링 공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골프 칠 때도 이렇게 스윙이 엄청 크잖아. 스윙이 큰 이유도 마찬가지로 스윙이 크면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세게 때릴 수 있고 공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 이 공식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충격량이 커지지. 충격량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속도가 빨라져.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이런 내용이 바로 저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잠깐 그림을 좀 확인하고 와서 풀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는 딱 한 페이지만 나와 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휴식 후에 나머지 내용 정리할게요. C타임? 네. 너 지금 출연 중인 거 알지? 무대 치실 때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1회